저거 곧 정리된다. 여기서 저거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화 당사자인 원희룡 전 지사는 윤석열이 맞다. 윤석열 곧 정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판단은 국민들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황교익발 명락대전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황교익 씨는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 끊겠다고 언급했는데 점점 더 거칠어지고 뜨거워지는 대선판, 김재원, 강기정 두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짚어보겠습니다. 머지 포인트 사태 심상치 않습니다. 경찰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지연되는 환불, 복불복 환불에 피해자들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머지 포인트 같은 선불 충전금이 무려 2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걱정이 큽니다. 디지털 금융시대 새로운 법체계 절실한데요.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이용우 의원이 온라인 충전금 시장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800명대로 폭증세입니다. 제주에서도 거리두기 4단계 시작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확보한 백신으로 10월에는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현재 국민의 절반 가까이 46.3%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10부제 백신 예약 오늘 마감되는데요. 주스에서 코로나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0부제 백신 접종 예약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8일, 18일, 28일 생일이신 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하셨죠? 예약 완료하신 분들 접종 계획 좀 들려주시고요. 백신 접종하신 분들 접종 후기도 같이 듣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5명으로 어제보다 4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주 수요일보다는 적습니다만 이번 주는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주간 최다 확진자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군 최대 신병 훈련 기관인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 만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해서 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논산훈련소입니다. 네, 훈련병 11명이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이들은 지난달 28일 입소를 했고요. 입소 직후에 2차례 검사를 했지만 그때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상훈련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인 16일 훈련병 1명이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온 겁니다. 지난달 논산훈련소에서 누적 123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확진도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백신 접종이 속도내면서 우리 국민의 46.3%가 1차 접종을 마쳤다며 하지만 아직 일부에서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기피하거나 이 코로나가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접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는 그러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젊은 층에서도 감염이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은 감염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입원과 사망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효과는 충분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밤 8시부터 주민등록상 생일 끝자리가 8인 분들의 접종 예약이 시작되고 이를 마지막으로 10부제 백신 예약이 종료됩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추석 연휴 전까지 언제라도 예약의 기회가 있으니까 꼭 예약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 자녀 백신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에서 좀 집중하고 계시면 자녀 백신 맞을 수 있으니까 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금방 맞으시면 됩니다. 0648님께서 23일 드디어 1차 접종합니다. 소풍 가기 전날처럼 떨리네요. 김밥 싸둘까 봐요. 좋은 생각입니다. 김밥 먹고 백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9193님 8시 땡 하자마자 접속했는데 바로 예약됐습니다. 역시 IT 강구. 그렇습니다. IT와 접속된 우리 코로나 방역 대책, 이거는 굉장히 좀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7803님 오늘 백신 2차 접종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해서 택시 끌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작용은 없고 별탈이 없으셔야 될 텐데. 네, 아무튼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정치권으로 가볼게요. 윤석열 정리된다. 아니다. 갈등 정리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네,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준석 대표의 녹취록이 어젯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를 공개하면서 자신이 얘기한 윤석열 전 총장 관련돼서 금방 정리된다라는 발언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리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부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의미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원희룡 전 지사가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며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가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들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리된다고 했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그 윤석열 전 총장과의 통화 파문에서 말 바꾸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 이번에도 부분 녹취록을 일부만 풀어서 교묘하게 비틀어 뉘앙스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6시까지 녹취 전부를 공개하라라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그냥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원희룡 전 지사를 향해서 그냥 딱합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하고 갈등을 빚더니 이번엔 원희룡 후보하고 갈등입니다. 이 갈등, 원희룡 지사의 말을 제일 먼저 공개한 사람이 김재원 최고위원이죠. 네. 잠시 후에 모셔다가 이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뭔가요 하면서 의원총회에서도 갈등이 좀 계속 격화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격돌한 데 이어서 오늘은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끼리 맞부딪혔습니다. 이른바 경선준비위원회 월권 논란과 관련해서 서병수 위원장이 의총에 참석해서 경준이 노력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이 최고위원들과 캠프가 협력해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몇몇 의원들이 서병수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비공개 의총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라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와 이 서병수 위원장이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서 당내 갈등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하고 서병수 위원장이 코너에 몰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또 이준석 대표 쪽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의 뒤통수를 치고 분탕질을 한다면서 예비후보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당대표를 몰아내고 전당대회라도 나올 생각인가, 아니면 당을 박살내도 자신의 이름값만 높이면 된다는 것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무튼 당을 박살내도 이름값만 높인다, 당이 박살나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녹취록을 계속 공개하는 걸 보면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3716님께서 배신과 폭로가 난무하네요. 흥미진진합니다 얘기하셨고요. 드라마 같죠, 드라마. 조성빈님께서는 저는요, 이 사태를 원희룡 전 지사가 이 대표와 충돌하면서 몸값을 높이고 차후에 윤 총장 쪽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저희 정치자가 분석하셨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김재원 그리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가볼까요? 민주당은 또 황교안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죄송합니다. 황교안이 아니고요, 황교익입니다. 네, 이 문제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 이어서 정세균 후보 측도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은 특혜라면서 과거 이재명 지사의 가족 욕설 의혹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보훈 인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준 것도 없다라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아직 도의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있다고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요, 황교익발 논쟁 이상하게 좀 흐르는 것 같아요. 네, 난데없이 친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일이 뭐죠? 네, 이낙연 캠프 측 신경민 상임 부위원장이 이 황교익 내정자가 한국 음식은 혹평을 하고 일본 음식은 호평을 했다면서 친일이라는 식의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사카 관광공사에나 적합한 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사카 관광공사요? 네, 그러자 이번엔 황교익 내정자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일베가 주장하는 프레임을 이낙연 후보 측에서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낙연 후보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연미복을 입고 갔는데 이 연미복이 일본 정치인의 제복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한다고요? 네. 점점 거칠어집니다. 네, 그러자 이번엔 이낙연 후보 측 서른 선대위원장이 황교익 씨에 대한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이재명 지사가 직접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서로 물러날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8429님께서 제발 여든 야든 너무 바닥 좀 안 보였으면 환멸스러워요 얘기하는데 아직 바닥을 보고 보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든 야든 지금 경선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는 좀 젠틀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바닥 아닙니다. 조금 마음을 진정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직 본편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763님 개콘 이후에 더 재밌어요. 정치 국민이 코로나로 힘들까봐 여러 쇼들을 보여주는 정치인들 배꼽이 빠집니다. 진짜 아직 배꼽 안 빠집니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본편은 아직 시작 안 됐다는 거, 그리고 뒤에서 이뤄지는 진짜 바닥은 아직도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진정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이 야당목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 한 명씩 내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임명했었는데 이후 여야 간 협의를 거쳐서 국민의힘이 일부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자, 중요한 자리로 가볼까요? 네, 국회 부의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고요. 예. 이 정무위원장에 윤재호, 교육위원장 조혜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채익, 환경노동위원장에 박대출, 국토교통위원장에 이헌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김태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종배 의원을 국민의힘은 내정했습니다. 좀 내부에서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농해수위는 애초 홍문표 의원이 도전해서 경선이 예상이 됐는데 홍문표 의원이 사퇴하면서 김태흠 의원으로 확정됐고요. 이채익 의원은 원래 환노이고 기자 출신인 박대출 의원은 문체위였는데 두 사람이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아, 그렇군요. 윤우진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용산 세무서장인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못했어요. 그런데 검찰로 넘어와서는 무혐의가 됐었죠. 그런데 대검에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동생이 윤대진 이 검사장이고요. 네. 윤대진 검사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네, 청문회에서 들으셨죠? 네, 윤우진 전 사장은 2013년 수사를 받던 중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일단 수사 받다가 도망갔어요, 해외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 1과정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진 윤우진 전 서장이 최근 한 사업자의 진정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윤우진 전 서장의 스폰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윤우진 전 서장이 식사비와 골프 비용을 여러 차례 이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대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반부패 강력수사 일부로 이를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 윤우진 전 서장이 1억 원이 넘는 수표를 이 사업가에게 건네며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영상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부패 강력수사 일부에서 재배당해서 수사한다고요? 수사 의지를 가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이 불발됐습니다. 네,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무산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노총 건물에 찾아갔는데 민주노총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경수 위원장 측은 올해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민주노총은 밝혔습니다.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합니다. 네. 좀 안타까운데요. 민주노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또 왜 이렇게 파업에 나서야 되는지 그 이유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좀 알아주십시오.
금융당국이 머지 포인트에 대한 수사 시작했습니다. 네, 이 머지 포인트, 그러니까 머지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 일종의 쇼핑몰입니다. 월 한 15,000원 정도 내면은 이 가입된 그 매장에서 20% 할인된 금액의 상품을 사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이 머지 포인트 회사에서 갑자기 모든 결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불 절차를 하겠다. 새로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수사에 나섰습니까? 네, 금융당국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카카오뱅크 사장 출신이죠. 이용우 의원한테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와 그 딸까지 폭행한 20대가 있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울면서 말리는 여성의 딸을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짓을 했네요. 네,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인데 26살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두 차례 올해 1월 21일과 1월 22일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리고 6살 딸이 울면서 말리자 그 아이도 폭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징역 3년이라고요? 네. 네,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여성을 때리는 것도 그렇지만 또 아이까지 때리다니 이거는 아동학대 분명합니다. 천안 아파트 화재 사건 아시죠? 주차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출장 세차 차량 폭발로 발생한 화재가 대형 보험 사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지난 16일까지 이 4대 손보사에 접수된 자동차 보험 피해 차량이 약 470대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예. 피해 접수 차량 가운데 37% 정도인 170여 대가 외제차고 그중에 벤츠 차량이 약 100여 대로 알려졌는데요. 사고의 37%는 외제차고 그중에 대부분은 벤츠 차량이군요. 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해 손해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 손해보험을 좀 잘 들어놔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출장 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한도가 1억 원밖에 안 돼서 차량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해 차량이 우선 자차 특약으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 자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자차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은 이 구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출장 세차 업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네,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오늘 오전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됐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별세한 지 78년 만입니다. 안장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위해 카자흐스탄을 찾았던 특사단 그리고 대한고려인협회장과 고려인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표 자격으로 특사단에 포함됐던 배우 조진웅 씨의 사회로 안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와 영정 앞에 카자흐스탄의 추모화인 카네이션 그리고 한국의 추모화인 국화로 만들어진 화환을 올리고 분향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졌고 참석자들이 묵념으로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서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이 카자흐스탄에 남아있는 홍범도 장군의 묘역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면맥을 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에 남아있는 고려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5565님께서 황교익 친일 논란 기가 막히네요. 그럼 평양냉면 좋아하면 간첩이겠네요. 얘기하는데 황교익 씨가 친일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좀 너무 좀 거칠게 감정 싸움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을 앞두고 여러 사고가 많은데요.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두 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덕평에서 승용차 사고가 나면서 수습을 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호법분기점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에 발생한 사고인데 현재까지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호법 분기점 사고 수습의 여파로 반대편 인천 방향으로도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이천부터 호법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또 양지터널 부근과 동수원에서 북수원, 군자에서 월곶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도 서안성 부근에서 발생한 화물차 단독 사고 때문에 뒷차량들 밀리고 있고요. 반대 평택 방향으로는 남한성부터 서안성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머지 포인트가 뭐지? 잘 들으십시오. 머지 포인트를 선불로 삽니다. 그 다음에 6만여 개 가맹점, 마트, 편의점, 식당에서 충전해 놓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겁니다. 근데 할인율이 높고요. 쓰기가 편해서 인기가 많았답니다. 누적 이용자는 100만 명이나 됐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지하고 가맹점을 축소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회원들은 충전금 날릴까 봐서 걱정하고 있는데요. 전자금융시장 커지고 있는데 제도는 어디쯤 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네,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머지 포인트가 판매를 중단하고 당분간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요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종의 사기입니다. 사기입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네. 제가 10만 원을 주고 네. 8만 원에 샀다가 네. 그걸 가지고 어느 가게에서 네. 10만 원짜리 살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커피숍이나 빵집에서도 선불카드로 11만 원, 12만 원 하면 10만 원만 내면 11만 원, 12만 원 줄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을 누가 부담을 할까요? 그 주인이 부담해야죠. 주인이 부담하죠. 네. 머지 포인트의 경우 누가 부담하죠? 머지 회사에서 부담해야 그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사기인가요? 예. 줄 능력이 없는데 준다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폰지 사기하고 비슷한 건가요? 예,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게 일종의 돌려막기인데요. 네. 제가 100만 원을 누구한테 받아서 네. 110만 원 10% 이자를 주겠다고 네. 했으면 그걸 운용해서 10%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불가능한 상태면 다른 사람한테 또 100만 원을 받고 해준다. 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언젠가는 빵 예. 터지죠. 그러면 이게 머지 포인트 100만 명이나 이렇게 이용했는데 이거 금융당국에서 걱정하고 이거 좀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등록되어야 되는데 예. 선불 금융업자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권을 뭐 단일 업종이라든지 고객 수가 제한되면 보는데 이것처럼 몇백 개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등록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등록을 하면 감독당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등록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확인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금융감독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했을까요? 예. 그 부분이거든요. 네. 바로 고객 수가 많다고 예. 그걸 통해서 벤처 투자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예. 벤처 투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주주가 될 사람들이 이 사업 내용을 보고 이거 선불 금융 사업이기 때문에 등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한 가서 보니까 이거 맞다. 네.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불법적인 사업을 했다는 걸 스스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선불업자로 등록하지도 않고 영업을 3년이나 하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개인의 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냥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돈이 모자란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 와중에 금융감독원이나 이쪽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가맹점 했던 예. 회사들 있죠. 예. 어떤 회사가 와가지고 여기 우리 할인해서 해줄 테니까 하면 그럼 좋아 해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온라인 마트에서도 어떤 입점 업체가 있으면 그 친구가 제대로 된 상품을 하는 건지 예. 짝퉁을 하는 건지 확인을 했어야 되거든요. 해죠. 그래 그게 금융 당국 아닙니까? 금융 감독이고. 그거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바로 거래 상대방의 리스크를 체크해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다른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는 다르지만 네. 몇몇 카드사나 금융당국에 있어가지고는 바로 그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네. 확인을 안 하고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적법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양성근님께서 뒤늦게 개입한 금융당국 책임도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적 가입자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사업이 커지는데 모니터링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머지 포인트가 지뢰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까? 거의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네, 우린 모른다. 모르고 등록을 만약에 발견했으면 검찰 고발해서 사기죄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예. 근데 전자금융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그 의원님들이라도 법안이라도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무에 상정돼 있고요. 아, 내셨어요? 예, 이미 의원님이 내셨어요? 정부에서 작년에 발의가 돼 있던 법안이고요. 발의는 했는데요. 심의가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심의가 안 됩니까? 금융위가 예.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서 네. 지나치게 많은 걸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중에 뭐 결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네. 이런 금융위 권한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한국은행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거든요. 금융위하고 지금 한국은행하고 기싸움하면서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네. 금융위가 지나치게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조항이 이제 여기 전자금융사업법에서 결제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항이 있거든요. 예. 사실은 저는 그 조항만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국회에서 질의를 했었고 네. 그랬을 때 포인트 같은 거나 네. 결제 고객의 돈은 별도로 예치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도망갔을 때 여기에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돈을 보호해 줄 수 있는데 그 장치를 만들려고 했었고 금융위가 급한 이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외부에 예치해라 아니면 보증보험을 들어서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하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현재까지 등록된 사업자들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의원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예, 작년에 질의를 했었고 네. 지적을 했었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셨네요. 뭐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는 네. 그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좀 제재할 도구가 없어서 이런 문제에 손을 못 댔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아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네. 그 사업체에 대해서 네.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기를 했던 사람한테 그냥 그 별 비용이 안 들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상당히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그건 만드셔야죠. 예, 소비자보호법이나 네. 이쪽에서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그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의원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까?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주님께서 의원님 예전보다 말씀 잘하십니다. 언변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많이 해보니까요. 사모님 친구분 아닌가 좀 그런 의심이 듭니다. 7392님 아직 상황을 모르는 가맹점에 포인트를 왕창 사용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업체는 그 포인트를 못 쓴다고 닫았는데 어떤 업체는 포인트를 쓰고 있어서 그 몰려가 가지고 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가맹점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가 이게 제대로 공지가 되고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태가 되니까 예. 모르는 데가 있을 거다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네. 몰려가서 미리 땡겼던 경우도 많이 그렇죠. 생겼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또 소비자의 행동 자체도 네. 사실 문제가 좀 있는 사안이죠. 머지 포인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전자금융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예. 카카오뱅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뱅크 대표를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신 거죠? 예. 대표하실 때 연봉이랑 스톡옵션도 많이 받으셨어요? 뭐 스탁옵션은 많이 포기했고요. 얼마나 포기하셨어요? 52만 주를 포기했으니까 요즘 가치로 가격 보니까 한 300억 정도. 300억 정도요? 의원님은 속이 많이 상하시죠? 저도 인간이니까 뭐 네. 그런데 울기도 그거보다 하셨어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의원님은 항상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랬는데 사모님은요? 괜찮아시고. 괜찮아 하세요? 네. 그래도 좀 가끔 뭐 네. 저게
문제 제기를 하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네. 자,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전자금융시장이 커지는데 카카오뱅크도 커지고 전자금융시장이 커지는데 이에 비해서 지금 제도 그리고 법규는 지금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자꾸 이러는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서 네. 이런 건 하지 마라. 네. 그 외에는 알아서 하되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잘못되면 상당히 강한 징벌적 배상 조항을 넣어서 네. 스스로 규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체계는 네. 포지티브 규제거든요. 네. 이걸 해라. 예. 근데 그 외의 것은 날 모르겠다. 그러죠. 이런- 창의적인 예, 이걸 이런 못하게 하게 돼 있죠. 그런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아주 강화시켜 버리면 네. 스스로 시장에서 알아서 규율되게 돼 있습니다. 네. 0882님께서 공짜를 좋아하는 세상이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짤이 하나라도 공짜는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해야 됩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이번 머지 포인트 사건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건지 네. 아니, 지금 같은 금리 시기에서 네. 10% 이상 20%를 할인해 주는 게 네. 누가 돈을 낼까? 네. 과연 할인해 주면 누군가는 내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죠. 그렇죠. 포인트를 주는 거는 가맹점과 그 발행하는 쪽에서 반반 나누든지 네.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용 부담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네. 그게 그걸 제공하는 데서 다 부담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걸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따져봐야 됩니까? 네. 아무튼 포인트를 그러니까 공짜로 좀 많이 준다 이런 거는 좀 한번 좀 의심하고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전자금융 사업자들을 보면 네. 회사들이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쿠팡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주주가 돈을 대고 있지만 네. 그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네. 어떤 부분에서 돈을 벌 건가, 이걸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따져야 되고요. 그걸 같이 따져서 그 돈, 만약에 거기에 거래된 그 돈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포인트 사기 사건이 최근에는 가상화폐하고 또 연결되는데 여기에 대한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들도 조금 쳐다보고 계신지요? 예, 제가 가상자산업법을 발의를 했었고요. 이것도 발의하셨어요? 네. 네. 이거의 가장 핵심이 또 그겁니다. 네. 가상자산을 살 때 예. 과연 그 가상자산의 내용이 뭔지를 명확히 알려줘라. 그리고 그 살 돈은 별도 예치해라. 그리고 거기서 샀던 자산,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별도로 따로 보관해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을 열어줬을 때 그 시장에서 거래하는 돈은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네. 고객의 돈은 항상 따로 관리하는 거. 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9월에 중요한 법이 시행됐죠. 특검법. 예. 네. 혼란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하는 업체 중에서 네. 몇몇 개 업체를 빼놓고는 네. 그런 특검법의 규제를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법을 올해 내로 빨리 통과시켜서 네.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틀을 만들어야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법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가상화폐 그리고 이런 포인트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혁신은 중요하지만 네. 그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소비자들 눈물을 먹고 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매일 싸움만 하는 것만 보셨죠? 이렇게 조용히 입법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돈을 이렇게 많이 포기하고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오늘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입니다.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양준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김 전 대통령의 이것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식물로 수많은 시련을 겪고도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김 전 대통령과 닮아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인동초, 2번 감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인동초, 2번 감초.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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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를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봉호상박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기호 전 판사 전 의원 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서기호 의욕이 넘치네, 판사님 의욕이 제가 넘쳐. 판사 시절부터 뵀는데요. 네. 네. 의욕은 넘치는데 기운은 없어요. 아, 저보고 기운이 없다 그래서 네. 오늘 기운이 파이팅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갑니까? 10분 갑니까? 10분 정도 가면 급격히 기운이 빠져요. 예, 아니요 11분 정도 갑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기호 변호사님께서는 세상을 좀 따뜻하게 보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싸우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걸 가지고 싸워? 그냥 싸우냐. 사이좋게 지내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거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하죠. 아 그래요? 예. 야, 국회의원 시절에 좀 많이 불편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왜 저렇게 사나 네. 항상 4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혼자서 계속 입법안만 내고 혼자서 네. 계속 그 개혁안만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혹시 왕따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저를 좋아했어요. 네. 본인 피셜입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결국 했죠. 네, 제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이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혼자 계속 앉아서 만나고. 공부를 네. 독서실인 줄 알았네. 네, 제가 막 정치 현안 물어봐도 계속 네.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자, 정치권 상황 좀 계속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좀 봉합이 된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 윤석열 네. 후보, 대표 대 후보가 막 싸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대표 대 원희룡 다른 후보랑 싸웁니다. 이 녹취록 공개까지 이게 평상시에 보기 어렵잖아요. 야, 말싸움 하다가 까봐. 이게 녹취록 까봐. 몇 번을 그 녹취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진봉 교수님. 저는 이게 뭐 이제 점입 가경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와 후보들 간의 다툼이 지금 현재는 윤 전 총장하고 윤석열 대표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또 원희룡 전 지사까지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싸우고 있는 꼴이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흔들기라고 보여져요. 아, 저는 그래요? 그렇게 봐요. 물론 이준석 대표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서 원인을 제공한 건 분명히 있죠. 원인을 제공한 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를 자꾸 흔드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최고위원 중 김재원 최고위원도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를 흔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판을 만들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싸움에 원희룡 지사는 지금 끼어든 거고 원희룡 전 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좀 흔들어서 본인도 일정 부분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본인도 유리하게 경선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함께 있다고 봐요. 서기호 변호사님. 굉장히 정확하게 보시네요. 제가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래요? 선정하셨는데. 아니 그래도 덧붙여야죠. 출연료 받고 나왔으면 좀 예. 붙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정치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시끄럽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치권은 원래 시끄러운 동네입니다. 네, 그리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시끄러워야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정치 혐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상이다. 그렇지. 오히려 정상이다. 아, 네. 왜냐하면 지지자들을 향해서 네.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서로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없는 곳이고 네. 거기서 누가 더 명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지지를 받느냐. 예. 결국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한쪽이 뭐라 그러죠?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임은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봉합이 될 텐데 스스로 봉합하지는 않고 예. 어떤 다른 이슈들이 생겨야지 봉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원희룡 지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예. 결국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센 사람을 때려야 예. 이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9909님께서 후보들은 이준석 대표 적당히 흔들어야 합니다. 흔들다 확 그만둔다고 해버리면 도리어 그렇죠. 후보들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얘기하셨고 엄재승님께서는 정치는 이전 투구인 줄 모르셨나요? 내가 되면 모두가 박살나도 웃는 세상이 정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요. 이 녹취록 공방 이 윤석열 정리된다 공방 이 공방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누구한테 이득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준석 대표한테는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원희룡 전 지사는 명확하게 들었다. 네. 자기 뭐 다 들었고 까라. 예, 까란 표현을 죄송합니다. 어쨌든 녹취록을 다 공개해라.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공개를 못 해요.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준석 대표가 만약 녹취록 전체를 공개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원희룡 전 지사의 말에 신뢰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로 옮길 수 없는 말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원희룡 지사가. 네.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정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뭔 말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막 생각을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녹취록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준석 후보가 녹취록을 또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물론 막판에 가서 정 밀리면 그 말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게 되면 계속 이준석 후보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말이 말을 낳고 상상을 낳게 되고 공개가 안 되는 순간 여러 가지 말들이 또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준석 후보한테 이준석 대표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서교 변호사님. 양쪽 다 이제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사실 이 녹취록 건은 사실 원희룡 지사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정치권에 뭐 사실 법정에서도 어떤 공방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방적인 어느 한쪽이 승리하고 그런 건 없는데 어떤 진실을 명확히 밝힌다는 게 좀 어려운 것인데 네. 하물며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들이야. 그렇죠. 얼마나 진실을 정확하게 밝힌다는 건 어려운 거고요. 네. 근데 원희룡 지사는 진실은 내가 맞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확실하게 뭐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꼭 알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무튼 원희룡 지사가 제주에 계시다가 지금 변방에 계시다가 지금 정계 가운데에서 지금 핫한 인물로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그 원하던 소기의 성과는 좀 거두었나요? 서기호 변호사님, 정치인들은 부고 기사만 빼고는 자기 기사가 나오는 걸 좋아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지금 언론에 계속 원희룡 계속 나오니까 네. 원희룡 지사는 이득이죠 지금 사실. 아, 그렇습니까? 네. 6147님께서 서기호 변호사님 들매십니다. 들매가 뭔지 아세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들판 매력, 시골 랩도 매력 그런 거 아세요? 매력이요? 모르시나요? 처음 들었는데. 네. 들을수록 매력이 있답니다. 볼매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볼수록 볼매. 매력. 네. 볼매 윗단계가 들매예요. 더 좋은 거군요. 좋은 거예요, 일단. 감사합니다. 네, 자, 서기호 변호사님,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시끄러운데요. 황교익 씨 논란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개인적인 조언입니다. 진짜 한교육 우리 후보 지금 내정됐다고 하는데 네. 조언을 드리자면 SNS 당분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본인의 그 감정적 표현은 이해는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왔는데 네. 왜 이걸 문제 삼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본인이 그렇게 쓰시고 지금 이낙연 후보를 뭐 또 낙선시키는데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이게 전혀 다른 양상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지금 다른 양상으로 넘어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가만 계셨으면 뭐 좀 논란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여기에다가 SNS 글을 올리면서 그것도 좀 강하게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불의 기름을 참 반대로 불의 기름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어제 토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도의회에서 그 인사청문회 하는 거, 그다음에 여론 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약간 뉘앙스가 저는 바뀌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선거 캠프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황교익 씨가 SNS 글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어려운, 더 꼬이게 만드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황교익 씨는 친일 논란이라고 친일이 앞에 붙자마자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제가 보면은 네. 참 분노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내정된 거 가지고 막 문제 삼는 것도 문제지만 네. 거기다가 이제 SNS에서 이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데 네. 주력하겠다 뭐 이렇게 네. 쓰신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표현만 쏙 빼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제목으로 달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무슨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 뭐 요 내용을 이야기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은 전체 전문을 보면은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이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좀 수위가 높은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언론에서는 그거를 받아쓸 수밖에 없게 되고 네. 왜냐하면 언론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어떤 보도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그 내용만 잘라서 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꼬이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권의 논란, 이준석 녹취록 논란과 이 황교익 논란과 어떤 뉴스의 가치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네, 사건의 그렇죠. 가치의 차이는. 네, 있죠.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계속 여도 야도 이렇게 때리는데 네. 언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문제 사안만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런 그 분쟁 논란은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체 경선 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표현까지 언론이 썼더라고요. 이게 뭐 봉숭아 학당이냐 이런 네. 표현까지 썼어요. 언론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네. 아니고요. 그만큼 이거는 뭐 중구난방 뭐 규율도 없고 뭐 뭣도 없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황교익 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후보 사이의 문제이고 이건 개인의 이제 후보 개인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이 국민의힘 문제 같은 경우 훨씬 더 큰 문제고 훨씬 더 폭발력이 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 문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저는 보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게감으로 본다고 하면. 예. 근데 보면 뭐 지금 뭐 황교익 씨 이 SNS 글 이게 훨씬 더 언론에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보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무게 형량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냐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무게감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세상님께서 이낙연 후보가 가만히 있어야지요. 황교익 씨는 원래 바로바로 사실을 말하시는 분인데 쓸데없이 건드니까 반박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 얘기가 나와서 언론중재법 공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중재법 가장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뭐 통과된다 안 된다 뭐 얘기도 많은데 민주당이 제시한 언론중재법 수정안 내용은 어떻게 보시는지 언론 전문가 최진봉 교수님. 일단 뭐 수정한 내용들은 일정 부분 문제를 보완해서 됐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수정안 정도라고 하면 저는 이제 통과돼도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나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침해할 거다라는 우려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언론중재법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정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보도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문제를 삼는 것이고 이게 수정안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제 도입의 범위를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에 적극 고려해서 금액도 정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공익을 침해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도는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외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리가 있는 부분을 취재했는데 그것까지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치인이나 유력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아니면 재벌들 여기에 대한 비리들을 막 보도했어요.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그것까지도 보호해주면 이거는 공익적 차원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침해된다. 이렇게 비판해서 그걸 뺐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수정안이 됐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기 전문 분야 나왔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만 듣고 나머지는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취지야 좀 건드리면서 누더기법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3116님께서 6님께서
언론중재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럼 누더기법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서기호 변호사님? 예, 저도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예, 제가 국회 4년간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 실제로 그렇게 누더기 법안 된 사례가 많아요. 예. 근데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제기되면은 그걸 또 수용 어느 정도 뭐 절충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누더기 법안이 되는 건데요. 지금 나온 수정안 정도까지는 그나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자꾸 수정하다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이제 언론 관계자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고 특히 노조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반대하시는데 네. 이게 좀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가 중요했지만 네. 지금은 언론의 책임이 더 중요한 시대다. 네. 그래서 좀 관점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거대 권력기관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미 그 앞에서 언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언론중재법 나오기만 하면 자기네들 침해한다고 얘기하는데 다 그 목소리에 찬성하진 않습니다. 네,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슈 티키타카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의 교훈에 대해서 더 논해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2살 근수와 1살 터울의 동생은 더 이상 부모님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나가고 할머니와 함께 산 지 벌써 6년. 근수와 동생의 유일한 버팀목은 할머니뿐입니다. 만성적인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까지 아픈 할머니. 손자들이 커갈수록 필요한 건 점점 늘어가는데 그만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 할머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근수는 할머니의 아픈 다리를 주무르면서 재롱을 부립니다. 할머니의 웃는 모습을 볼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근수. 근수네 가족들이 하루빨리 불안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일부 남부지방으로 폭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원 영동과 경상권 흐리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도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이나 강원 영서, 충청, 전라, 경상권 내륙과 제주 거의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현재는 주로 이렇게 호우특보가 남부지방에 발효 중인데 수도권이나 중부지방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란한 소나기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호우주의보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 일부 지역, 또 경북 일부, 충남 태안군에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경북 그 밖의 일부 지역과 강원도 쪽으로도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동해안 쪽은 내일 밤까지도 예보가 돼 있고 내일도 곳곳에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모레까지 이렇게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글피부터 새벽에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려 전국적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당분간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1도, 전국이 17도에서 23도로 아주 선선하겠고요. 낮
낮 기온 서울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나기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곳곳으로 동해안 쪽은 30에서 80, 많은 곳 120mm 이상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3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층에게도 SNS를 통해 나오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예약 접종할 수 있도록 한 첫날인 어제 만여 명이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7분쯤 부산 기장군 먼바다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부산 기장군에서 동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동해 먼 해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내륙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 수사 유출을 통한 여론몰이를 수사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정정당당한 절차를 통해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인권보호기관이자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검사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공수처 출범 이후의 활동평가와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공수처가 출범 이후 대체로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권한관계를 정립하는 등 제도 정비는 향후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재봉정님께서 서기호 변호사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대변 양놀. 그러니까 훌륭한 말솜씨는 더 다듬는 듯 서툴러 보인다. 대변 양놀, 대변 양. 저 외워놓고 써야 되겠네요. 저처럼 좀 말을 더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기호 변호사님 사실 그렇잖아요. 예, 저도 약간 더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이 깊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기운이 없으니까. 뇌 속에서 자기 검열을 막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표현이 적절할 것인가, 어떤 표현은 좀 부적절한가 스스로 점검하다 보니까 말이 느려지고 약간 좀 더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스타일은요. 최진봉 교수님처럼 다다다 랩으로 이렇게 모든 걸 설명하는 사람들은 자기 검열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스타일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알았어요. 네. 알겠어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양성근님께서 분노에 찬 독설은 황교익의 전문성을 가리는 결과에 이릅니다. 황교익 씨 분노의 독설이 오늘의 처지를 만든 것임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은 서기호 변호사님께서는 분노 조절을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5405님께서 언론중재법 통과해야 되죠. 이제는 더 이상 가짜뉴스와 가짜 정보로 국민들의 잘못된 생각의 결집이 국가에서 올바른 정책을 세우려 할 때 억울하게 발목 잡히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론중재법 수정안이 주요 내용 어떻게 되고 통과할까요? 통과하면 언론 지형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물론 이게 통과되는 게 전혀 의미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통과된다고 하는 것도 언론사에 경고를 던지는 메시지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취재를 제대로 안 하거나 팩트체크 안 하거나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했을 때 경제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고의 메시지 정도밖에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꾸 물러서요. 지금 서기호 변호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더기 법안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원래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점점 물러났어요. 물러나가지고 그 매출액,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을 적극 고려한다. 이렇게 되면 애매하잖아요. 네. 대체 얼마를 그러면 문제를 삼을 거냐. 예를 들어서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얼마의 피해를 당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래야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뭐 500만 원, 1000만 원 내가지고 누가 언론사들이 조심을 하겠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어떤 그 보수 언론에서는 예. 이제 언론중재법 통과되면 비판 보도, 탐사 보도 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기호 변호사님. 이제 저는 또 어떤 걸 생각하냐면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사들이 네. 과연 이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네. 언론사에 대해서 과연 세게 네. 어떤 손해배상액을 때릴 것이냐. 네. 꼭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지금도 판사님들이 언론의 자유를 너무 많이 봐줘서 너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500만 원 배상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판사들이 언론에 약합니다. 약하더라. 또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한다기보다는 네. 언론의 불이익을 가하면, 그러니까 네. 불이익은 좀 표현이 그런데 언론에 좀 손해배상을 좀 강하게 많이 매기면 네. 이제 언론에서 이제 어떤 비판적 보도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어떤 존재, 어떤 집단이 겁찰과 언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언론 두려워합니까? 검찰도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검찰이 영장 청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 갖고 있고 지난번에 판사 사찰 문건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언론과 또 합세해가지고 검찰에서 어떤 사건이 수사가 되면은 언론을 통해서 막 쏟아지니까. 네. 그래서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별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판사들이 언론의 눈치를 좀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재판이 자꾸 생기는 거고요. 지난번 정경심 교수님 판결도 마찬가지고. 7529님께서 사법부 장악하고 경찰 장악하고 검찰 죽이고 국정원 장악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장악하는 거냐. 민주당이 속도를 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장악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언론사가 이걸 무서워할 것 같으세요? 저는 안 무서워할 거라고 봅니다. 별로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 언론들은 항상 하던 대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지금 서기호 변호사 얘기하실 때 판사들이 어떻게 변론을 내릴지 모르죠. 그다음에 금액도 원래 5배 하다가 그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전체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게 많이 두려워서 언론사들이 평소에 하던 일을 안 할까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언론의 지형은 그대로 갈 거예요. 지금의 형태와 별로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네. 언론중재법이 원래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자꾸 후퇴하면서 원래의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더라도 언론 지형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제가 언론사에 다니면서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기자인데요. 네.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언론중재법이 별 영향도 안 미칠 거고요. 그래서 뭐 탐사보도, 감시보도 사라진다 그런 말은 너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788님께서는 언론 장악 따지는 사람 솔직히 신문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특정 신문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정 신문만 보고 주식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김미숙님께서 최진봉 교수님 응원합니다. 저는 생각이 깊어서 말이 느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깊으면 말이 느리대요. 예, 맞습니다. 6565님께서 국민 세금 지원하는데 경고는 안 됩니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래 끌지 말고요. 얘기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사건, 사고 그리고 세상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을 가리고 흑을 백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의 책임 먼저 좀 되돌아보고 왜 언론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지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성현님께서 요즘 판사들 신뢰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판사분들이 자초한 거겠죠. 법원의 신뢰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네.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판사가 아니니까. 아니어도 선후배들한테 좀 선후배들을 좀 지도 편달하셔야죠. 저를 법원에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더라도 판사들이 지금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세요, 언론. 제가 반성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거 버티면 안 되고 판사 사회를 위해서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제가 반성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법 개혁을 위해서 더 매진하겠다고 반성하셔야죠. 예, 기운이 나면은 좀 반성하겠습니다. 기운을 내 가지고. 네, 기운을 내 가지고요. 네. 민주당은 25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언론중재법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좀 시끄러운 과정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야가 좀 더 치열하게 논의해서 언론이 국민 편에 서기를, 진실의 편에 서기를, 정의의 편에 서기를 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언론은요, 아까도 이제 주진우가 잠깐 얘기하셨는데, 일반 국민들은요, 간접적 경험을 통해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건이 터지는 현장에 직접 갈 수 없잖아요, 국민들이. 그럼 누가 대신 갑니까? 언론이 가서 알 권리를 대신 위임받아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고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관점에서 보고 한쪽 면만을 얘기해버리면 간접 경험을 통해 사실을 인식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인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거는요, 의식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이건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서기호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발로 뛰는 김민아 기자.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내일은 또 광주 가시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왜요? 왜일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냥 그 윤석열 총장 어제 만나시고 네. 또 윤석열 총장도 호남고해 작전에 돌입했고 네. 김종인 위원장도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그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봤거든요. 처음에는 또 별의 시간 하면서 윤석열의 시간이 왔다 막 하다가 나중엔 난 윤석열 쳐다보지도 않아 막 그러던데 요새는 잘 쳐다보나 봐요? 네, 또 다시 쳐다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호남에 무척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서거 12주기 DJ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참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야권 주자 중에는 유일하게 직접 참배를 한 건데요. 예. 대선 캠프에 또 호남 출신, 옛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이제 영입을 대거하면서 네. 좀 호남 챙기고 있다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데려갔어요? 맞습니다. 일단 오늘 그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한 뒤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위상을 기려서 우리나라를 김대중 정신이 다시 떠오르는 나라로 만들겠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요. 캠프 김대중 안에는 정신. 네네. 네. 또 캠프 안에는 송하준 경희대 명예교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을 정책 고문으로 임명을 했고, 또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도 영입을 했고요. 최장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았어요. 네. 저도 유종필 전 구청장 아는데 네네. 대변인을 오래 했는지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자 출신이기도 했었는데 어제 네. 대변인 오래 했고, 또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송기석 전 의원 모두 다 이제 국민의당 출신으로 분류가 되는 분들이고요. 국민의당 분들이 갔어요? 네, 김영환 전 의원도 이제 윤석열 캠프에 일찌감치 이미 합류를 했던 상황이고요. 네. 또 김성호 전 새천년 민주당 의원, 민영삼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등도 국민통합특보를 맡았습니다. 아무튼 DJ 쪽 호남 쪽 사람들을 많이 데려간다고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호남에서 큰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아직은 그런 것 같죠. 여의도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네. 분들이 윤석열 캠프에 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가 느꼈던 윤석열 전 총장의 초기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그 보수 진영 지지층들의 경도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수 지지층이 아니라 극보수라고 볼 수도 우로 완전 치우쳤죠. 맞습니다. 뭐 사례를 들자면 주 52시간제 비판하기도 했었고 불량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시장 자유주의적인 부정식품. 네네 부정식품이라고 말했었죠.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왔고 당 지지층을 이제 완전히 바라보고 있는 발언을 해왔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제는 조금 중도 쪽으로 다시 눈을 돌리자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만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습니다. 김종인 맞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또 호남에 간다. 맞습니다. 또 호남에다 또 뭐 구애 작전을 한다. 그렇다면 뭐 작전이 나올 만도 하네요. 네, 비슷한 생각을 갖고 같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요새는 기자들 앞에서 얘기 잘 안 합니까? 요즘에는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준비된 얘기만 합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DJ 묵념을 하시면서 기자들이 몇 명 따라갔고 몇 마디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답할 것이 없다면서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셨고 김대중 정신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준비된 답변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기자들이 아무 이야기나 물어보는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거기에 일일이 좀 대응을 하시면서 말실수도 나왔었고 이게 맞느냐 저러냐 공방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좀 주변에서 준비된 말만 하라라는 좀 그런 조언을 받아들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떤 분이 힘을 씁니까? 일단 국민의힘 출신의 중진 의원님들이 꽤 많이 가시잖아요. 권성동, 장제원, 정진석 의원 정도는 굉장히 그 안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요? 일단 그 세 분이 굉장히 주축으로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좀 조언을 많이 해주는 것 같고. 김경진 전 의원은요? 김경진 전 의원은 사실 새로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는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는 같은데 완전히 그 핵심에서는 아무래도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처럼 이전부터 계속 같이 뭐 정책도 같이 개발하고 이 출마에 어떤 지분이 좀 있으신 분들을 주축으로 대화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도 몇 명 캠프로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기자단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됩니까? 네. 초반에 약간 그 삐걱거렸던 관계가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된 거는 같습니다. 그래요? 밥도 잘 먹어요? 네. 대변인단이 꽤 많아요.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도 만나시는 것 같고 티타임도 갖는 것 같고 합니다. 8237님께서 주 기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물어보는데 궁금해요. 왜 얘기가 없죠? 네, 그게 사실 건의기에서 민주당 걸 조사할 때도 2달 정도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포함해서 야 5당 걸 다 같이 보고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보면은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면 저희가 김민아 기자하고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0337님께서 김대중 정신 계승한다고 하는데 김대중 정신이 뭔지는 알아야 계승하죠. 물어봐야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는 기자도 없었고 또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상임위원장 어디로 갔다 잠시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전까지는 그 법사위원장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받는다 기조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다 배분이 끝나자 굉장히 해피한 분위기로. 그렇죠. 또 다르죠. 꽃다발을 서로 전달하면서 손을 들어 올리면서 사진 촬영도 하고. 서로. 네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위원장님 그러면서. 맞습니다. 또 이제 국회 부의장 자리에 정진석 의원은 앞서서 이제 발언도 하시면서 잘 국회를 잘 자기가 뭐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겠다. 또 국회를 정상으로 복구해놨다는데 굉장한 안도감을 느낀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법사위원장 안 줘서 화나요? 뭐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죠. 뭐 1년 뒤에 받아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원래는 그것도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해피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변화가 있겠죠 앞으로? 네.
일단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다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법안 하나도 통과 못 시켰어. 이렇게 좀 그 토로를 해왔었거든요. 네. 이제 7개의 자리가 국민의힘한테 주어졌으니 아무래도 그 무게도 만만치 않겠죠. 본인들이 어떤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지를 기자들도 또 그리고 유권자분들도 열심히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맡고 계셨던 직책을 다 2개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도 그만뒀다면서요? 맞습니다. 교수 그만두셨고 또 유쾌한 반란 사단법인 그 이사장 하시던 자리도 내려놓으시면서 정치에 행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굉장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가 뭐 네네.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그 질문이 나오자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이나 정권 교체, 재창출 차원을 뛰어넘는 정치 세력의 교체,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지 뭐 세를 불린다는 거, 뭐 정치 공학적인 것 전혀 아니다. 출마는 한답니까? 출마는 사실상 오늘 선언을 했는데요. 예. 그 정치 참여를 하면서 이 2가지 직책을 갖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이유를 댔고 예. 또 고향인 충북에 좀 돌면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는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출마를 하는데 사실 창당을 할 것처럼 주변에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3지대가 원래 죽은 줄 알았다가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결렬시키면서 다시 조금 살아났잖아요. 네. 김동연 부총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제3지대가 또다시 좀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김동연이 꿈꾸는 정치는 뭔지 그쵸. 그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말 베일에 가려져 있고 사실 지금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게 그러니까요. 될 일인가 저도 사실 의아한 부분인데요. 네. 뭐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네. 그때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로 뛰는 기자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면서 퇴근길 정체가 더 심해졌고요. 사고 등 돌발 소식도 연이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서부간선도로 외곽 안양 방향으로 목동부터 금천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 신정교를 조금 지나서 2차로에는 추돌 사고도 나면서 여파가 더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대로는 인천 방향으로 신월 나들목을 조금 못 가서 서 있는 고장난 차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 분기점 부근에 승용차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빗길에서 처리가 한창이고요. 이 영향으로 오산부터 안성 쪽으로 5km 구간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도 판교 진입로에서 역시 승용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밀리고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 둘이 뭉쳤다. 여당 수석 크로스. 김재원의 원, 강기정의 기, 원기옥 에너지를 모아 원기옥. 냉철하고 확실한 분석, 막걸리 같은 걸쭉한 입담.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의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죠. 큰 폭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곧 정리된다 들었다, 이 말이 지금 국민의힘 정치권을 그냥 흔들고 있습니다. 안 흔들고 있나요? 다 이제 뭐 끝나겠죠. 뭐. 이제 끝나겠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를? 우리 전라도에서는, 제가 광주 아닙니까? 네.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하면 다 알아먹거든요. 네. 거시기 하면 뭐시기 하면서 네. 도대체 국민의힘에 보면 저거 네.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해석이 분분하던데 네. 저도 사실은 여기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곰곰이 읽어봤더니 이것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더만. 윤석열. 네. 만약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의
정치 문제가 아닌 그 경선 불복 뭐 이런 문제라면 저 문제 이랬을 거예요. 저 문제. 근데 어쨌든 저것이든 저 문제든 이 원희룡 우리 후보가 이렇게 막 그 가볍게 공개하고 이런 거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걸 녹취록을 또 깠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그냥 깐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갔더니 부모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깠다. 여기 뭐 얘들 장난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아무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이제 밖에서 볼 때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사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이준석 대표가 녹취록 전문을 원희룡 후보가 까라 그랬으니 까주고 이미 하태경 후보도 원희룡 너 그만 물러나라 이런 정도 됐으니까 이준석 원희룡 둘 중에 한 명은 그만둬야지 끝날 것 같아요. 이미 끝난 게 아니라. 김재현 의원님. 그 호남에서 거시기라고 다 알아요. 예. 참 거시기해요. 지금 우리 당 사정이 거시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 처음 시작은 둘 중에 하나는 뭐 죽을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6시까지 음성 파일 그 음성 파일은 공개하지 않았고 공개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 원희룡 지사도 이제 뭐 이 정도에서 그 마무리할 생각인 것 같고 그러면 뭐 둘 다 그냥 후퇴하고 현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봉합하고 넘어가면 또 뭐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녹취록이니 녹취 파일이니 더 이상 우리 당에서 좀 이야기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니, 들으면 거시기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여의도에 정치권에서 누구하고 누가 설전을 벌이는 경우는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녹취록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렇게 흔들고 그거는 좀 드문 경우인데요. 드문 경우인데 뭐 과거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당에서 당 대표와 대선 주자가 계속 녹취록 이런 이야기 나온 거는 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걸 공개하라 뭐 못하겠다 또는 뭐 참 뭐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 주고받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데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이렇게 물러설 거면 앞으로 녹취록이니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듣기 싫으니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옛날 야당 시절에 녹취록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김무성 대표 있죠. 그때 NLL 녹취록 깠던 그래서 아주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는데 그쪽은 보면 녹취록을 잘 까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된 것이 아니 녹취록을 다 공개하려면 다 할 일이지. 지금 원희룡 후보는 일부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희룡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가 일부만 했다. 그래 다 좀 공개해봐라. 그래야지 이 저것이 뭐냐 거시기로 이해 안 되는 저거가 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아무튼 녹취록도 녹취록인데 지금 국민의힘 보면 뭐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 정권 재창출이 되니까 대표, 최고위원, 선관위원장 그다음에 뭐 후보끼리 이거 뭐 패싸움이란 건 패가 나눠야 되는데 패가 안 나눠져요. 완전히 그건 뭐라고 해요. 그냥 난리예요. 이거 해석이 안 돼. 해석 좀 해주세요. 그냥 거시기 하다니까요. 어쨌든 그 시작은 조금 뭐 이런저런 볼썽사나운 일로 시작하고 끝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과 이 제기에서 시작된 건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녹취록을 공개하라, 녹취 파일을 공개하라, 전체 녹음을 다 공개하라, 뭐 이런 주장과 그걸 가지고 못하고 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그 상태로 끝나지 않는가 생각 듭니다. 5962님께서 김채고 의원님 수습하시느라고 거시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습이 된다고 해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조금
좋아하진 않는구나. 이렇게 공정하게 대하지는 않는구나. 이 저변에 남아있는 생각은 그대로 존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분란의 소지를 그대로 남기는 문제가 있어요. 6171님도 다른 건 모르겠고 녹취록 공개를 안 하면 사람들은 그거 정체가 윤석열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제 짐작을 그렇게 하든 네. 안 하든 우리 입장에서 자 윤석열이라고 된다고 확인되는 것이 과연 뭐가 그리 좋으냐. 네. 또 확인 안 되는 상황으로 그냥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거, 그런 상황으로 그냥 묻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냥 뒤로 물러서라고만. 네. 그리고 더 이상 제발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네. 꼴 보기 싫다 이런 걸로 끝날 것 불씨가 같아요. 그렇게 남아 있으면 물론 결국은 또 폭발할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또 그때 가서 해결해야죠 뭐. 저는 근데 왜 이준석과 원희룡의 이 싸움이 이렇게 됐는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적 그 대화가 막 공개됐는가.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마음속에 윤석열은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윤석열을 홍준표 후보처럼 과거에 적폐청산에 칼을 쥐었다 이래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로 후보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대선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윤석열을 강력히 좀 디스한다 할까, 그냥 죽인다 할까, 그런 고도의 큰 그림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냥 거시기한 이야기라서 별로. 오늘 김재원 어째 말을 김재원 최고께서는 거시기로 끝내려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 전라도에서 거시기하면요. 거시기한 이야기에 거시기하게 말을 다 알아먹어요. 그게 뭔 뜻인지. 근데 지금 김 최고님은 도대체 그 거시기라는 말만 쓰지 내용을 몰라. 거시기한 질문을 하니까 거시기하게 답변하는데 그런 거창한 판단까지 있을까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보여주는 태도가 결국 이제 공정한 경선을 관리하는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 그게 지속적으로 당내 갈등을 유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또 자신의 일이니까 조금 다르게 공정하게 진행을 해왔고, 더 나가서 이게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강하게 또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나 그 당 수뇌부 이준석 대표 주변에서 지금 잡음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좀 자제하겠다, 자중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회의에서. 근데 이제 회의에서 또 이야기할 때 그 자신의 또 정당성을 설명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오해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을 좀 묻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당 대표라는 거의 권위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해봤지만은 이준석 대표에게 배현진 최고위원이 경고를 하대요. 그건 쉽지 않는 문제인데,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한 팀인데 생각은 좀 달라도 그래도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이 있는데 서로 경고를 해.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최고위원을 해봤습니다만 참 어색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비공개 때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좀 앞으로 일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충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정도가 훨씬 넘어섰던데. 완전히 칼을 들고. 확실히 근데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보면요.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당하고 싸울 때보다도 내부에서 싸울 때는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더라고.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명박 때도 봐도 그렇고.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 참 조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얘기가 왜 오늘은 거시기한 날이네요. 네,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1788님 정말 치사 찬란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할 수 없는 국회가 됐으니까 재봉틀로 입을 그럴 수도 없고 얘기합니다. 2661님께서는 어리다고 당대표 너무 무시하고 흔드는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1391님께서는 역대 당대표들 그렇게 썩 잘한 분들이 있었나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3개월 됐는데 전화위복 삼아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2030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당 색깔도 많이 변화시킨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 믿어요. 그리고 원 전 지사의 가벼운 행동이 실망이 크고 안타깝습니다 얘기합니다. 4997님께서 저도 전라도지만 저거는 어떤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거 얼른 안 하냐 이렇게 저거 안 치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칭하기도 하고 형태를 칭하기도 합니다. 김인수님 민주당도 똑같은데요. 뭐 남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닙니다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황교익 씨 관련 논란이 조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원 의원님? 하여튼 그나마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황교익 씨가 등장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우리만 욕을 먹고 있을 상황인데 하여튼 참 고마운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뭐 해결되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떠들다가 네. 저분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후퇴하는 법은 모른다고. 그래 끝까지 갈 텐데 이재명 후보님하고 굉장히 좀 닮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프표현대로 하면 죽이 잘 맞는 분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갑자기 밝아졌죠. 그렇죠, 목소리도. 지금은 거시기하지 않아요. 네, 강기정 수석님, 국민의힘은 대표, 최고위원, 선관위원장 후보가 막 뒤죽박죽해서 싸우는데요. 네. 이 황교익 마칼리스트의 문제는 인사 문제는 후보와 후보끼리 검증 과정에 싸운 거다. 이런 점에 전혀 달리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인사 문제는 인사권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 인사를 할지 안 할지는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는데 어떻든 인사권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맞고 그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후보 측의 신경림 의원이 전 의원이 네. 너무 나갔어요. 여기를 거의 친일 프레임을 끌어들였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 누구 편도 아닙니다만은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걸 친일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네. 그런데 친일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제 황교익 당사자는 화가 난 거고. 네. 그러나 또 황교익 여기는 청문 대상자입니다. 조용히 청문회를 잘 준비해야죠.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 행사니까 인사권자에게 맡겨두자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도지사를 좀 사퇴하고 당내 경선에 임하는 것이 낫겠다고 권고를 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지사직에 있으면서 재난지원금도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 선거운동의 한 방편으로 재난지원금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도의 예산을 사용한 거죠. 결국 이제 그 중에는 극히 일부겠지만 국가 지원 예산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이 말썽 많은 분을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것도 그냥이 아니고 자신의 그 형수에 대한 욕설을 또 옹호해 줬다. 그런 과거가 있는 분을 임명을 해서 선거운동에 또 동원하는 거죠. 특히 보니까 엄청 괜찮아요.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더 해주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나운 개를 풀어놓은 거죠. 아이고, 말썽 많은 분은 아닌데 사람 있네. 그건 청문회 과정에 걸려질 하여튼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인사권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선거운동을 하는 부당한 지사로서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죠. 어떻게 김재원 최고위원 급 기살아났어요.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때는 그 모든 인사에 다 의혹을 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 관광공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건 청문회를 통해 걸러질 거고요. 사실은 서른 의원님의 발언이나 이번 신경민 의원의 발언은 좀 너무 나간 거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 지사 사퇴 문제는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어느 순간에 이제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되면 본인이 판단할 겁니다. 네. 예, 이걸 뭐 사퇴라 말아라 법대로 한다는데. 네. 예.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분이 이제 임명된 것이 뭐 칼럼니스트가 뭐 적임자냐 아니냐 그거는 뭐 모르겠고요. 예. 근데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평했더라고요. 그분이 어쨌든 혀의 기능이 두 개 다 망가졌다고, 하나는 말하는 거하고 하나는 맛보는 거 다 망가졌다고 비난을 했는데, 사실 이분이 워낙 논란이 많은 분이잖아요. 굳이 대선판에 이런 분을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 오로지 자기 대신 욕해달라는 그런 주문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김정우님께 열심히 또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어요. 김정우님께서 국민의힘 구원투수 황교익, 지금 아까 구원투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고마운 분이에요. 고마운데 고마운 사람을 지금 국민의힘 고마운 사람을 이재명 후보가 일부러 썼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네요. 아니 일부러 쓴 건 아니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낙연을 꺾기 위해서, 이낙연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은 필요한 거죠. 7109님께서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말을 아끼던데 김재현 의원님도 말을 아끼시네요. 당에서 말을 아끼기로 약속하신 건가요?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4988님께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좀 합시다 얘기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12주기입니다. 오늘이. 네. 8월 18일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DJ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참배도 했고요. 그리고 호남 인사들을 자꾸 이렇게 영입합니다. 거기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났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금 움직일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럴 공간이 별로 없죠. 그러나 한 번씩 만나서 대화하고 네. 이런 또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추후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하거든요. 네. 그때 김종인 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올 수는 있겠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거야 제가 알 수 없는데, 과거보다는 하여튼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기대하는 바 내지 의존하는 바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모셔올 가능성도 있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보면 자기 욕심을 안 버리던데, 이번도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도 누구도 양에 안 차해요. 윤석열, 최재형, 원희룡. 그래서 자칫하면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을까, 이런 아무튼 상상을 좀 해보고.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그때 한번 김재원 최고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 판이 완전히 짜여지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역할이 없는데, 지금 판이 흔들리고 윤석열도 찌지도 않고 대선 후보도 마땅치 않으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 킹메이커 역할로 더 적극적으로 결합해 보려고 한 것 아니냐. 물론 말은 정가변 의원하고 만남의 자리에 윤석열 후보를 불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당한 이걸 깊숙이 지금 개입하고 싶은 내면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어도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마이너스 200% 같고요. 또 지금은 어떻게 출마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열 방법도 마땅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당을 돕는다면 우리 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돕게 될 것이고, 지금 과거에 보면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생각하는 게 워낙 황당한 수준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추상적이죠. 허경영 씨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김동연 씨보다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조금
견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되면 많이 도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요 김동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자꾸 이상하게 보던데 최소한 김동연 부총리는 윤석열 또는 최재형 후보와는 전혀 질을 달리한 후보였어요. 그렇죠. 훨씬 고차원이죠. 5차원, 6차원 이렇죠. 고차원이 어쨌든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그냥 임기도 못 채우고 출마했던 사람이고 네. 김동연 후보는 적어도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출마할 그렇죠. 만약 한다면 임기가 없는 부총리니까 곧바로 그냥 제발로 나왔죠. 만약 출마하더라도 자기가 몸담았던 정권을 비판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얄팍한 수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김동연을 자기 편으로 국민의힘은 그런 한 번도 자기 편이 돼본 적이 없는데 우리 편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랬습니까? 네, 혹시 온다면 우리는 항상 받아줄 생각이 있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고는 그분은 우리하고 가까이 갈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다시 또 구애를 하겠던데요. 김동연 안철수를 다시 구애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다면 하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대선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에 출마했다는 거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송병찬님께서 허경영 씨가 대통령이 되면 1억 준다고 하는데 혹하고 있습니다. 모두 좀 여야 모두 좋은 공약을 내주고 선의의 경쟁을 해주세요. 정세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20년 후에 아기 나오면 1억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비슷합니다. 허경영 씨하고. 예. 자, 논란 설화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이재명 양강 그리고 이낙연 일중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2강 1중 나머지 후보로 이렇게 이 판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몇 달째. 이 판도는 언제쯤 흔들릴까요? 저는 별로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데서도 보면 단편적으로 좀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고 반면에 또 이 공동체의 관념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또 정권을 현상 유지하자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과거처럼 부동층이 두텁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확실해요. 그리고 부동층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장 정권 교체에 유력한 후보자가 누구냐. 네. 또 정권을 지켜내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반대쪽에서 봤을 때 상대방 후보자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후보자 중에 누가 가장 센가 그 정도로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지 지금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는 논란 거죠. 설화가 영향을 전혀 못 미칩니다. 지지율에. 저는 민주당은 변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현재. 그러나 아직 경선을 시작도 않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2강 중에 소위 윤석열, 이재명 2강 중에 저는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꼬꾸라진다. 출마 1등을 못한다라는 건 저는 제 그냥 의지를 실어서 반드시 그럴 거다. 왜 그러냐 하면 내부에 그동안 외부로부터 우리 민주당으로부터 또는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내부의 후보들로부터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아서요. 도대체 옛날 우리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는 열차 지하철표 하나 잘못 사서 아웃됐는데 지금은 이 최재형 윤석열 두 후보는 그냥 잘못을 해도 막말을 해도 그냥 이거 너그럽게 봐주는 이런 상황이 갔는데 이것은 내부에서 홍준표 또는 유승민 후보 이런 내부에서 공격을 받으면 무너진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저는 경선이 시작되는 시점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재원. 이제 희망사항이죠. 근데 또 사실 그동안에 이제 지금 입당한 지가 한 20일 됐거든요. 윤석열 후보. 예. 그리고 최재형 후보는 한 30일 조금 넘었고요. 네. 근데 그동안 이분들이 또 단기간에 많은 것을 또 습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점점 줄여가는 과정에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치권에 빠르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더 나가서 상당히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자질도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지율을 오히려 상당히 모을 것이다. 그래서 점점 지지율이 그 1등 후보 쪽으로 수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봐요. 아니 근데 입당 20일 만에 당대표하고 설화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 당대표와의 설화는 없었고요. 당대표와의 좀 이 갈등 관계는 있었죠. 네. 예. 많았죠. 예.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또 누구에게 비판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것이 윤석열 후보자가 이야기했다거나 의도했다든가 꼭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기 내자님께서 구수 정신으로 끝까지 버틸 듯 하면서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원기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기정, 김재원, 강기적 두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강진 폭풍 지나간 후 죽음의 냄새. IT 사망자 2,000명 육박.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지난 14일에 7.2 규모의 강진이 IT를 덮쳤습니다. 사망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요. 부상자는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전염병이 또 돌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열대성 폭풍 그레이스가 많은 비를 몰고 왔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부상자들이 바깥에 누워 있어요. 수술을 대기하는 환자가 야외에서 누워 있는 장면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부서지는 집도 37,000채,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시신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 IT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30만 명 이상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또 IT에 이렇게 지진이 왔습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어린이 54만 명 그리고 120만 명의 IT 국민이 이번 지진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도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 혼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번 2010년에 그때 인도적으로 도와줬던 물품들을 빼돌려서 부패 세력들이 착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왜 가난한 나라에는 이런 더 가혹한 천재지변이 오는지 좀 안타깝기도 하는데 IT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 여러 온정을 좀 이번에는 제대로 쓰기를 좀 바라봅니다. 주 아프간 한국 기구에서 일한 아프간인 안전대책 마련해야. 한겨레 기사인데요.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지역에서 한국 외교부가 문화교육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때 한국을 도와주던 아프간인 직원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꼬박 밤을 새워서 3일 동안 수도 카불로 도착했는데 아프간을 떠나는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탈레반한테 보복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가깝고 탈레반하고는 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프간 현지에서 자국을 도운 사람들 피신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우리는 아직 아프간 직원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한국 정부에서 좀 나서서 통역사들 그리고 현지 근무자들 그리고 가족들 피난을 위해서 조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하는데 한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게 또 너무 걱정이 됩니다. IT도 그렇고요. 아프간에도 그렇고 더 큰 피해가 없기를 그리고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빕니다. 네. 안타까운
얘기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얼송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인동초였습니다. 인동초.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Look what we've done. What about all the peace that you pledged your only son? What about flowering fields? Is there a time? What about